산연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아 진짜로요? 산연기 좋아요. 자 보자.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플로린이라는 원소가 있고 염소라는 원소가 있잖아요. 이때 전기 음성도를 보면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크죠? 제일 크죠. 근데 전자친화도를 보면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크잖아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 정의가 뭐예요? 전자 결합을 형성했을 때 전기 음성도 정의가 뭐예요? 공유 전자 바로 전자를 끌어들이는 속성, 그걸 전기 음성도라고 하거든요. 전자친화도는 뭐예요? 전자랑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 그걸 전자친화도라고 해요. 그러면 전기음성도하고 전자친화도는 쓱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가 강하면 전자를 끌어들여서 안정해질 테니까 그만큼 발열량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기음성도가 크면 전자친화도가 큽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둘 비교해서는 전기음성도는 얘가 큰데 전자친화도는 되려 이쪽이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서울대 입시에서 묘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테플론 같은 물질이랑 연결이 돼서 그러는 건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1. 자, 전기음성도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카이 이렇게 이제 줄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요가 크면 얘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기음성도하고 전자친화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크면 같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좀 살펴보면, 자, 전기음성도는 이거예요. 자, 우선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건 어떤 원자의 경향성이에요. 알겠죠? 어떤 원자의 경향성. 근데 그 원자는 어떤 분자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어떤 분자에 속해 있는 어떤 원자의 속성인데 어떤 속성이냐? 전자를 끌어들이는 속성이에요. 알겠죠? 그럼 끌어들인다니까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자기에게로.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영어로 써 보았는데 영어로 쓴 이유는 이게 내가 공부했던 화학책에 나와 있던 그 문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영어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들이는 속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전기음성도라면 저기에 있는 전자친화도, 자, 전자친화도 줄임말로 EA라고 썼는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 쓰면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되겠죠. 자, 얘는 뭐냐면 기체 상태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일 때 발열 에너지의 크기, 그거를 전자친화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발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안정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원자들이 전자를 받아들이면 핵하고 전자 간 인력 때문에 안정화가 되어서 그만큼의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발열량의 크기를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을 보면 이게 크면 보통 크겠는데 현실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의 예시는 이게 지켜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켜진다는 얘기입니까? 그 보통에서 벗어나 있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냐? 바로 이겁니다. 전기 음성도는 현재의 그 순간 전자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전자친화도는 실제 전자를 받아들인 후 나타나는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을 들을 때가 있냐면 예쁜 건 3년 가고요. 그 다음에 착한 건 10년 가고요. 뭐한 건 평생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게? 예쁜 건 3년도 아니야. 예쁜 건 3개월. 경험의 미로 비춰보면 그런 거 같네요. 근데 착한 건 3년 가고요. 뭐 한 건 평생 가요. 뭘까요? 편한 거요? 그 편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나는 남자잖아요. 나는 남자잖아. 그럼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봤을 때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사실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건데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봤는데 잘생기고 착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이거 뭐냐고요. 이거 내가 남자니까 내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봤을 때의 느낌인 거예요. 방금 편하다고 했는데 그 편한 건 이거의 하나예요. 하나의 현상이에요. 바로 현명한 거야. 저 사람이 왜 편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현명하게 대처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죠. 사람을 대하다 보면 첫인상과 후인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보면 우와 진짜 이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사귀고 나서도 그게 계속 지속될까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쟤는 뭐 좀 이상해 보여. 얘가 뭐 좀 이상해. 근데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매력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판단할 때는 첫인상 중요하죠. 첫인상 중요하지만 첫인상이 좋냐 나쁘냐와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되느냐 아니냐는 완전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애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인상에 속지 말고, 알겠어요? 속지 말고 그 다음에 관계를 지속해 가면서 계속 저 상대와 나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야 그 관계가 계속 좋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잘 봐요, 잘 봐봐. 봐봐. 이거 잘 봐봐. 이거는 보통은 봐봐. 보통은 피자 너무 먹고 싶어. 피자. 배고파. 피자. 이거 피자. 맛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또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보통은 그렇다고. 전자. 좋아. 보통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불닭 너무 먹고 싶어. 막 처먹을 때, 배 아파. 이럴 수 있어 없어?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 있지만 막상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첫눈에는 엄청 이뻤는데 사귀고 나니까 진짜 이럴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쓴 거고요. 그럼 이걸 화학의 전문용어로 빗대어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자, 첫 번째 1, 2. 플러린은 전자에 대한 욕구가 아주 크죠. 하지만 원자 반경 이게 작습니다. 왜 원자 반경이 작냐면 여기에 있는 염소는 3주기 원소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플러린은 몇 주기 원소입니까? 2주기 원소죠. 그래서 주기가 커질수록 커지고 작으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염소보다 플러린의 원자 반경이 더 작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플러린은 전자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원자 반경이 작아서 전자 흡수 후 F- 이온 상태에서 전자 간 청력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 친화도가 예상과 다르게 염소보다 작게 나타난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비교 예시 문제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전기음성도 그 일반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나오는 말이에요, 안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는 말이죠. 전자친화도 수능화학원 커리큘럼에 나오는 말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엮어서 왜 이러느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언급을 잘 안 해요. 하지만 교수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이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기 음성도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반응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와 관련해서 연구를 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3.98 플러린, 3.16 염소라고 하는 이 전기음성도 말고 다른 체계의 전기음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전기음성도는 수업 시간에 거의 안 배우죠. 거의 안 배우고 이렇게 표현된 전기음성도만 배우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그 전기음성도 연구를 했던 가장 그 중요한 업적을 냈던 두 명의 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 물리켄. 자, 물리켄은 전기음성도를 자, 정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면 편리해서 그냥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어떻게 정의했느냐? 바로. 짜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때 EA는 방금 얘기를 했고요. 자, EA는 뭐 줄임말이었죠? 뭐냐면 영어 표현 일렉트론 어퍼너티, 우리말 번역 전자친화도, 그걸 줄여서 EA라고 썼잖아요. 여기 I라고 쓴 게 있네. I는 뭐예요? 바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요걸 줄여서 IE라고 쓴 거죠. 자, 이온화 에너지는 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 요거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밀리켄이라는 사람은 전자 친화도를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평균값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저렇게 정의를 했느냐?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전자 친화도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주 실제 데이터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전자를 떼어낼 때 그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자를 받아들일 때 안정성이 커진다는 뜻이므로 전자 친화도도 동시에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가정을 하고 전기음성도를 쫙 정리를 하면 많은 화학 반응의 반응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의입니다. 알겠죠?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밀리칸 전기음성도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큰 단점이 있느냐? 바로 밀리칸의 전기음성도는 화학 결합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밀리켄 전기음성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세요. 전기음성도 내가 아까 영어로 썼죠. 이 영어로 내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왜 그런 거냐면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원자의 속성입니다. 파워. 어떤 속성?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들이는 속성.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이너 몰리큘. 자, 어떤 분자에 속해 있는 원자이기 때문에 이 원자는 이미 화학 결합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분자에 속한 원자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같아요? 달라져요? 아무래도 달라지죠. 즉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쓰임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냐 예를 들면 뭐 승우 이렇게 좀 조용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이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 대학 가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나중에 대학 가서 제 넓은 세상에 우와 하면서 막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 너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좀 재미없는 심심한 얘기인 거란 얘기죠. 그 사람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건 그거 자체가 뭐를 이미 가정하고 있는 거다? 화학결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의 성격 중 전기음성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는 보시다시피 정의가 원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원자는 화학결합 한 거예요? 화학결합 안 한 거예요? 화학결합 안 한 거죠. 화학결합을 했으면 그건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고 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밀릭한 전기음성도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실험 결과 데이터적으로는 또 되게 잘 맞아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화학결합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실제 벌어지는 화학 반응을 또 잘 설명해요. 또 좀 희한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물리학자들이 요걸로는 전기음성도를 대표로 표현할 수 없겠다 라고 해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자,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준다. 시우사 쑥쑥쑥쑥 시우사 쑥쑥쑥쑥. 그래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폴링. 폴링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이 폴링은 어떤 생각을 하나를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1. 무극성 보다는 극성 결합력이 평균적으로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을 예로 하나 들면 짜잔. 자, 저런 반응식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됐죠? 됐죠? 저 반응식.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A가 됐건 B가 됐건 다 뭐냐면 그냥 어떤
원자입니다. B도 또 다른 원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자가 됐건 똑같은 것끼리 결합하고 똑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당연히 요거 모두 무극성 결합이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A하고 B를 자리를 탁 바꾸면 이 결합은 당연히 극성 결합이 되겠습니까? 무극성 결합이 되겠습니까? 이때부터는 극성 결합이 되겠죠. 됐죠? 됐죠? 그래서 A하고 B 원자를 자리 바꿈한 겁니다. 이럴 때 편의상 요 부분을 EAA, 요 부분은 EBB, 요 부분은 EA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한 이런 것들이 다 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AA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EAA, BB 사이는 EBB, 그리고 AB 사이는 EAB로 결합 에너지를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폴링은 델타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EAB, EAA, EBB 사이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이시죠? 무극성 결합력을 곱하기를 해서 루트 무슨 평균이죠? 기하 평균이죠? 기하 평균. 놀랍게도 이 값은 짜잔 양수가 됩니다. 자, 이건 무극성 결합력이잖아요. 무극성 결합력을 평균을 해버리면 극성 결합력보다 살짝 작아집니다. 혹은 극성 결합력이 항상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평균적으로. 알겠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극성 결합이 되면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이 결합 전자쌍을 요걸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끌어들여서 결합 길이가 줄어들고 결합력이 세진다 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 맞느냐라고 하면 약간 아닌 경우도 있는데 거의 보통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폴링은 이 극성 결합력과 무극성 결합력의 차이를 여기 이제 델타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이 짜잔. 자, 이게 뭐냐? 두 원소 간 전기 음성도 차이입니다. 이것이 커질 것이다. 언제? 델타가 커질 때. 뭐 또 사실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수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루트 한 1.2 곱하고 하면 루트 하면 같아지는데 수식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수식 자체가 물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편의상 정의한 거라 델타를 얘랑 함수로 연결하는 것 자체도 수학적인 의미는 없어요. 물리학적인 의미는 없어요. 다만 그냥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진다. 혹은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진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델타가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델타가 커진다는 게 바로 극성 결합력이 무극성 결합보다 조금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게 언제 그렇다? 둘 사이의 전기음 성도가 크게 차이 날수록. 그리고 이때 플러린을 4로 기준 삼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폴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기 음성도 체계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3.16, 플러린이 3.98 혹은 4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 놓은 이 체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폴링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폴링의 전기 음성도는 이런 식으로 실제 화학 결합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화학 결합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릭한 전기음성도의 의미가 뭐냐를 폴링의 전기음성도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업적으로 폴링은 무슨 상을 받는다고 했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체계로 폴링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늘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거기 괄호 3 요것만 하고 또 한번 쉬었다 가죠. 자, 그거 붙어 있는 괄호 3 한번 봅시다. 괄호 3.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그래서 3. 세 번째는 결합각 비교. 자, 어떤 결합각이냐? 결합각 보시면 요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아니 여기는 플러린이라고 하죠. 플러린이 있고 슈쇼가 있고 슈쇼가 있고 플러린이 있고. 좋아. 그럼 여기가 각도가 시타 1, 여기 각도가 시타 2. 자, 어떤 분자인지 알겠죠? 자, 탄소는 원래 결합선 몇 개 나가요? 탄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4개 나가잖아. 4개 나가는 자리에 어디 있는 수소가 어디 있는 플러린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럴 때 이쪽 결합각하고 이쪽 결합각의 결합각 차이, 결합각의 대소 비교. 자, 제주스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을까요? 세타 원이 투보다 클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은스 어디가 크겠습니까? 2가 더 크다. 반대인데요? 저 뭐냐면 예은스는 2가 크대요. 근데 제주스는 1번이 크대요. 둘이 싸우세요. 둘이 빨리 싸우세요. 서로 반대. 자, 둘이 빨리 머리끄댕이 잡으세요. 빨리. 저 어떻게 해요, 제주스? 예은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현명한 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현명한 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은아, 여기 재준이 어때요? 그렇지. 지금 우리 감동 먹었어, 재준 지금. 좋습니다. 예.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구두구 어디가 더 크다? 여기가 크죠. 네. 예은승. 알겠죠? 예은승 좋습니다. 제주스 좋아. 자, 어디가 더 크다? 시타 1보다 시타 2가 더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이런 이게 뭐야? 붙어있는 새끼 문제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얘를 판단을 할 때 첫 번째 1, 수소보다 플러린의 원자 반경이 더 크긴 하겠죠. 왜냐하면 수소는 1주기 원소고 플러린은 2주기 원소니까요. 그죠? 원자 번호 차이도 심하고. 그래서 원자 반경이 더 커서 시타1이 더 클 것으로 오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면 수소의 전기 음성도, 탄소의 전기 음성도, 플러린 전기 음성도. 지금 이 분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죠. 자,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렇게 되잖아요. 자, 각각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읊어볼까요? 플러린 전기 음성도 아까 얼마였죠? 4 정도였죠. 슈쇼는? 2.2 정도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탄소는 2.55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한 110여 개 되는 모든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되는 것들의 전기음성도는 기억해 두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전자를 내어놔요, 전자를 끌어들여요. 전자를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 쪽에서부터 플러린 쪽으로 결합 전자쌍의 전자 밀도 일부가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탄소에서 플러린 쪽으로 전자 밀도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 비끈친 영역의 전자 밀도가 상승하는 거죠. 좋아. 자, 이 비끈친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소 쪽에서 탄소 쪽으로 결합전자쌍 일부가 끌려가서 이 결합전자쌍이 수소가 아니라 탄소 쪽에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탄소보다 플러린의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결합전자쌍의 대부분이 플러린 쪽으로 이동해 있다는 뜻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전자밀도가 높고 여기 전자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전자밀도 높은 것끼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청력이 크겠어요? 가까이 있을 때 청력이 크겠어요? 가까이 있을 때 청력이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가까워서 청력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청력이 서로 가까워서 청력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미안, 오케이? 예은이가 이런 다 생각을 하고 예은 대단해요. 그래, 좋아. 그러면 여러분 청력이 큰 건 청력이 큰 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청력이 커질 거로 예상이 되면 그거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까? 줄여요. 당연히 크면 큰 대로 둬서는 안 되죠. 네. 청력이 큰 건 이거 나빠지려고 하는 그 징후이기 때문에 나빠지려고 하는 징후는 어떻게 다시
좀 완화를 시켜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탄소, 수소, 탄소 사이의 결합각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전자 간 청력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 시타1은 109.5도보다 어떻게 된다? 시타2는 109.5도보다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09.5도는 웬 109.5도예요? 109.5도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in the CH4에서 나타나는 거죠. 완전 대칭적인 정사면체 구조에서 나타나는 각도잖아요. 그것보다 살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살짝 커지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커지는 만큼 여기는 살짝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타1은 109.5도보다 살짝 또 감소합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그 결합각의 배수 비교를 저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실 갔다 오세요. 아, 네, 또 뭐? 질문 좋아. 네. 네. 아, 그렇죠.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벤트룰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벤트룰 같은 경우는 고등교과 과정에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입시에서 사실은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그 테스트할 사람들은 여러분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아는 체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벤트룰을 알고 있다면 벤트룰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건 뭐냐? 1, 2, 3, 4, 5.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큰 것과 작은 것이 결합할 때 극성과 결합력이 더 커집니다. 이런 걸 벤트룰이라고 해요. 벤트룰이라고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자,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야! 그럼 이럴 때 상대방이 달려들면 초보는 어떻게 막습니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달려들 때 고수는 어떻게 막습니까? 달려들면 더 땡깁니다. 알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달려드는 힘에 내가 살짝 당기는 힘이 더해져서 휙 날아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으로 상대방이 나를 당깁니다. 그러면 초보는 어떻게 막습니까? 왜 이러세요? 버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당기면 고수는 어떡합니까? 날아가서 때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기는 힘과 내가 날아가는 힘이 더해져서 더 파괴력이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밀면 땡기세요. 땡기면 따라가세요. 알겠죠?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하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 극성이라고 하는 건 전하 분리 현상을 극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소의 전기음성도가 크다면 그 옆엔 전기음성도가 작은 게 붙어 있을 때 전자 밀도가
전기임 송도가 큰 쪽으로 확 끌리면서 한쪽은 델타 플러스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현상, 그걸 극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극성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바로 전기임송도 차이가 큰 것끼리 결합해 있을 때 전기임송도나 극성의 차이가 커진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극성이 커지면 덩달아 결합 길이도 짧아지고 결합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원리가 바로 벤트 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플러린은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러면 결합된 탄소의 전기 음성도는 작아야 한다. 그래서 벤트의 룰처럼 극성도 커지고 결합력도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려면 결합된 탄소의 전기임성도가 작으려면 탄소의 S 캐릭터 요게 작을수록 결합의 전기 음성도는 작아지죠. 그러면 S 캐릭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성 오비탈 요거에 포함된 S 오비탈의 기여도, 이걸 S 캐릭터라고 하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S 오비탈은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S 오비탈은 다른 오비탈에는 없는 무슨 효과를 S 오비탈은 가지고 있죠? 침투 효과라고 하는 걸 S 오비탈이 가지고 있죠. 침투 효과는 전자가 그 원자로 쑥 박히는 현상입니까? 전자가 그 원자로부터 도망가는 현상입니까? S 캐릭터 침투 효과라고 하는 건. 침투 효과는 어떤 원자가 그 원자의 원자핵 속으로 쑥 깊숙이 들어가는 현상이 침투 현상이잖아요. 그게 S 오비탈에서 크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S 캐릭터가 크다는 얘기는 결합전자가 원자핵 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전자를 잘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S 캐릭터가 큰 혼성 오비탈은 전기임성도가 커지는 거예요. 역으로 S 캐릭터가 작으면 전기임성도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플러린이랑 결합을 하려면 그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작아야 해서 S 캐릭터가 작아져야 되는데, 근데 묘하게도 S 캐릭터가 작을수록 결합각은 감소한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학기 중에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S 캐릭터가 작을수록 결합각은 감소한다. 감소해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90도로 접근을 한다는 뜻이에요. 90도로 접근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왜냐? S 캐릭터는 S 오비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의 정도거든요. 근데 S 오비탈은 생긴 게 무슨 형태? S 오비탈은 생긴 게 무슨 형태야? S 오비탈은 생긴 게 구형이잖아. 구형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형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방향성이 없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특별한 방향성이 없고 그냥 서로 간의 방향이 전자 청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멀어지는 게 S 캐릭터가 커졌을 때의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S 오비탈이 결합에 많이 포함될수록 결합각은 기본적으로 커져요. 그런데 S 오비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려면 P 오비탈만 주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럼 P 오비탈은 서로 간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그래서 S 캐릭터가 줄어들수록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져요. P 오비탈이 혼성에 조금 더 많이 기여를 한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S 캐릭터가 줄어들수록 결합각이 90도에 가까워지도록 109.5도로부터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기음성도 크죠? 얘는 전기음성도 작죠? 그럼 S 캐릭터 작죠? 각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학교 중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 이렇게 뭐 고등 교과 과정에서 직접 대놓고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 뭐 심층을 할 때는 막 크게 뭐 이렇게 언급하진 않아서도 상관은 없지만 교수들은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뭐 어우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내 경험인데 내가 학부 성적이 얼마지? 3.6인가 그렇거든요. 3.6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서울대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 성적이 A풀이면 4.3이에요. 그러니까 A뿔을 4.5로 주는 학교도 있는데 내가 서울대 다닐 때는 4.3이 A뿔이었어요. 그 다음 A0가 4.0, A-가 3.7이거든요. 그럼 B 플러스가 3.3이에요. 3.3. 그럼 나의 졸업 성적은 전체 수없이 많은 과목을 다 평균했을 때 여기인 거지, 여기. 3.5에 3.5인가 3.56에 3.5인가 3.6에 딱딱 여기 들어가는 거야. 조금만 더 했으면 나도 A 평점이 나오는 건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당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1년을 안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만 아니었으면 나도 이게 들었을 텐데 뭐 여하튼 그래서 나쁜 성적이 아니라고 좋은 성적. 그리고 그때는 90년도니까 지금처럼 학점 인플레가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학점 3.5, 3.6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에요. 그럼 이 굉장히 좋은 성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대학원을 거의 꽁으로 갈 수 있어요. 대학원을 꽁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를 무시험으로 가는 애들이 있죠. 어떤 애들? 국가대표. 국가대표는 서울대에서 그냥 뽑아주거든요. 서류로 바로 뽑아줘요. 예를 들면 화학 국가대표면 화학과 지원하면 바로 그냥 뽑아줘요. 생물 국가대표면 생물학과 지원하면 바로 뽑아줘요. 물론 내가 무슨 국가대표인데 내가 법대를 지원했다. 그럼 바로 안 뽑아줘요. 해당 과에 대해서 알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서울대에서 학부 생활을 했는데 성적이 적당하다. 그러면 내가 화학과 대학원을 지원하면 어떻게? 거의 그냥 공짜로 뽑아줘요. 알겠죠? 왜? 맨날 보는 교수님이잖아. 수업 시간에 맨날 보는 학생이잖아.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우 쟤 성적 좋았지 바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서울대 대학원이 아무나 가는 데인 줄 알았어요. 아무나 가는 데인 줄 알았고 서울대 대충 개기면은 아니 사실 학부 성적 3.0이면 평점 B제로면 그냥 학부가 B제로면은 그냥 대학원은 꽁으로 가요. 그냥 2.7까지도 꽁으로 가요. 그냥 B- 정도 돼도. 그래서 나는 그냥 서울대 대학원 아무나 가는 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른 대학교에서도 서울대 대학원을 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대학교에서는 레전드급이 돼야 서울대 대학원으로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대다 고대다 혹은 동국대다 이러면 그 대학교 그 과에서 과탑 알겠어요? 3년 내내 4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 애들 그런 애들만 서류 전형 잘 준비해서 면접 봐서 서울대 대학원으로 오는 거더라고요. 학교 다닐 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가니까 내가 성적이 3.5, 3.6 이래가지고 나 공부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원 면접이 8월 달에 있거든요. 8월 달에 딱 이맘때 있어요. 딱 이맘때. 그럼 이제 이맘때 딱 진짜 이맘때네. 그래서 이제 대충 하고 그냥 웃으면 되겠어요? 이제
입학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느냐? 교수님 앞에서 구술 테스트를 해야 돼요. 구술 테스트. 면접 비슷한 거. 그럼 그때 그렇게 심각한 걸 묻느냐? 아니요. 그냥 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거 물어요. 대충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서 하는데 그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진규리라고 무기화학 쪽 교수님이 계세요. 그 서울대 화학과에. 근데 그분은 또 연대 나오신 분이긴 한데 진규리, 프로페서 진규리가 딱 앉아 있는 거야.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부드럽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 딱 앉아가지고 테스트를 봤는데 그분이 나한테 뭘 물었냐면 학생 반가워요. 반도체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갑자기 진규리 표정이 있잖아요. 뭐 표정이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왜 그렇지? 이상하다. 갑자기 이 진규리가 정말요? 그러면 다른 건 어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표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규리가 왜 그러지? 하고 나왔죠? 라고 이제 또 대학원 가면 또 뭐 할까 하고 있는데 내가 떨어진 거야. 세상에 평점 3.6으로 학부에 있다가 대학원 떨어진 거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오씨 왜 그랬지? 하고 진규리가 물었던 거를 내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대답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대답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보니까는 진짜 기본적인 건데도 내가 그 어린 24살, 25살의 정의로는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성적이 이렇게 좋아도.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스스로 엄청 반성을 하고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진짜 그걸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뭐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와, 이런 건데 내가 몰랐나? 엄청 억울했거든요. 탁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럼 이제 8월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12월에 정시가 있어요. 정시는 필기고사까지 쳐야 돼요. 진짜 싫은 거지 이건. 이때는 필기였고 말로만 하면 되거든요. 대충 때울 수 있는 필기고사가 있으니까 진짜 막 정말 귀찮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좀 성적 공부 떨어지고 성적 좀 안 좋고 옛날에 공부 좀 안 했던 친구들끼리 모여 스터디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좀 막 하고 막 과거 기출문제 보고 막 공부하고 막 하는 거야. 막 해갖고 막 진짜 그때 꽤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막 공부하고 드디어 또 이때도 시험 다 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뭐냐면 또 면접 시험이 있었을 거 아니야? 면접 딱 하는데 그때 또 이제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었냐? 교수님이 그분 대한민국 그 물리화학의 거장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말 서울대 교수님 중에 진짜 좋은 교수님 하나 있거든요. 키가 180인데 머리가 흰머리야. 근데 머리숱이 많아. 머리숱이 많은데 흰머리인 사람 있잖아. 키도 180이야. 그리고 연세도 많으셔. 목소리도 되게 저음이고. 근데 대한민국 물리화학계의 거장이야.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이 볼츠만의 연구 결과를 약간 비판하는 걸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야. 네, 볼츠만 연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걸로 논문을 쓴 사람이야. 대단한 양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탁 가지고 탁 해서 면접에 딱 왔는데 서류를 딱 보더니 근데 뭐냐면 성적이 좋잖아. 성적이 좋은데 12월 달에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보더니 아니 자네는 왜 여기 와 있나? 뭐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적이 좋은데. 그러니까 저 여름 때 제가 진규리한테 이제 면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그래? 진규리가 뭘 물었는데? 그래서 얘 반도체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 그럼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틀리게 대답했겠어요? 엄청 잘 대답했겠어요? 너다다다 했겠지?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격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대학 교수들은 그 여러분이 기존에 그 경험했던 고등학교 교사들하고 좀 결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걸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공부한 걸 알아주면 그게 교과 과정 이건 아니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학 교수들은 교과 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확실하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좋죠. 그래서 과거 내가 학교 여러분들 내신 과정 중에 대학 교과 과정 이상으로 계속 말씀해 드렸던 거 있죠. 그런 것들만 단돌이 잘해도 이렇게 심층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대학원 입시를 치면서 있었던 또 에피소드인데, 그때 이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도 막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랭미어 아이소섬이라고 해서 금속 표면에 이제 기체가 흡착하는 것에 대한 속도론적 분석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분명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분명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어떻게 나야 될 거 아니야 하다가 그러면 이 금속 표면에 기체가 흡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누구지? 그러면 그때 서울대 이제 이게 지니어스 중에 한 명인 이상엽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서울대 화학과에 이제 이상엽 교수님과 지니어스가 한 분 있어요. 이거 이상엽 교수님 그거 뭐냐면은 그 교수님 전공인데? 해갖고 애들이 서너 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상엽 교수님 막 똑똑똑 해가지고 그러면 교수님이 네 들으세요 할 거 아니야. 딱 가가지고 교수님 공부하다가 이거 랭뮤어 아이소섬 잘 모르겠어 그러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들고 간 거야. 자 여기까지 불가능한 일이야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교수님들은 보통 사람들이 야가 빠진 사람들이야 조금 사람들이 순진해. 교수들은 좀 순진하거든요. 평생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라. 그래갖고 랭뮤어 아이소섬을 딱 들고 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걸 딱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왜 빨개졌겠어? 자기가 시험에 냈거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시험 낸 거 아니야. 시험 내기 일주일 전이거든. 그러니까 시험 다 문제 다 내놨을 거 아니야. 얼굴이 빨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얼굴 빨개지고, 뭐냐면 학생들이 모르는 걸 질문을 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 자기가 내놨다는 게 이게 포커페이스를 못한 거지. 왜냐면 그 교수님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매우 전략적이거나 이렇진 않거든. 그러니까는 뭐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거는 하면서 이제 떠듬떠듬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그게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야. 야 나온다 해가지고 진짜 나오더라고. 예. 이거 알겠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시면 뭐 이런 건 그냥 운인 거죠. 이게 부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운인 거죠. 어떡할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랬었던 적도 있는데 그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을 좀 잘 단도리를 해둬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갑자기 이상엽 교수님도 생각이 나고 진귤리도 생각이 나고 하여튼 그 머리 하얀 교수님 이름 뭐였더라? 그 교수님 수업 내가 다 A플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